지금부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025년 제2회 공교육 학습 데이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습과학연구소 수임연구원 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에서는 2024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원 지원사업 공유학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는 데이터가 이제 교실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 수업 모델들을 적용한 프로 사례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의 발표 자료는 화면에 제시된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발표 자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벽면에 자료집 이런 QR코드를 부착해 두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여기서 이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식순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두 연사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이제 종합도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미나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시간을 허락하는 안에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파주 자유초등학교의 이제 이태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데이터의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합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인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이태영 선생님께서는 경인교대에서 AI 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이제 현재 파주 자유초등학교 교사로 계십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맞춤교육 연구 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함께 이태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자유초등학교에서 온 박사 이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로 발표를 하게 된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직에 발령받은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교직에 발령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담임을 했었고 그때 학급에 학교 폭력을 많이 겪고 이제 3RS라고 해서 저희가 기초부진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급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의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임 교사였던 제가 뭔가 아이들에게 맞춤형 경로를 설계한다든지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 이렇게 좀 단기간 안에 교육 현장이 많이 변화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의 필요성과 그다음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 또는 저희는 미래교육을 다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다타 모델을 활용한 수업 설계 그리고 운영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북한이랑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거의 1000명 가까운 재학생이 있는 큰 학교이고요. 이전에 2023년도부터 디지털 관련된 실천학교 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데이터에 접하는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 주도적인 탐구 경험은 적고 학습자 간의 학습 격차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학년 특성에 적합한 AIDT나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전환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학년 그리고 유치원까지 포함하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학교 자율과제나 자율과정, 자율실험과 연계하여서 AIDT,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수석 선생님이 계세요. 이런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를 했을 때 그분이 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의 주도적인 학습 프로젝트랑 이 수업 설계가 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잘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연수 운영은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기기를 사용할 때 학급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현장에서 딱 느꼈을 때 이번 한 학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맞춤 연구학교를 운영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처음 맡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이들의 데이터에 따라서 경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의 진도랑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진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들마다 속도나 내용을 조절하여서 자료를 주는 게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또 개별 과제를 설계해서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이랑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도 이전에는 저희가 수행평가를 설계할 때 획일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집필평가로만 수행을 했었더라면 창작평가라든지 단원평가에서 나오는 대시보드, 오답 패턴,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모니터링을 하여서 피드백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 교사가 항상 수업 이후에 너 이번 수업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던 그런 표준화된 코멘트 혹은 피드백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변화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선생님이 막연하게 날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또 AI가 나의 평가에 대해서 나의 그런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피드백을 받고 있네? 다음에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3학년에 지금 수업 사례를 한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아이들이 AIDT를 활용해서 수학 수업을 한 이후에 자신의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설계해 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 중에 아이들이 종이에 쓰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점이 자신에게 잘하는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목표를 설계해서 앞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지금 활동지 내용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이 AIDT 대시보드를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에 나오는 성취 이런 단어 같은 것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는 너가 어떤 것을 잘 하게 된 걸 의미하는 거야.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자료들을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세 가지 큰 흐름이랑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과 디지털 AI 기반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초등교육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여서 삶과 연계되고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고 그리고 독과와 연계된 통합된 융합된 수업을 설계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기반 학습은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종류로서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학습으로 저희가 하나의 탐구 수업 설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에서 이런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미 너무 많은 연구들에서 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개별 학습자 또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습 활동이랑 자원을 조정하는 좀 넓은 의미의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차별화 교수랑 개별화 교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맞춤형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무래도 맞춤형 수업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이들의 탐구 수업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맞춤형 수업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대신 이러한 맞춤형 학습과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AIDT나 AI 코스웨어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인 1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적인 구축도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의 데이터를 보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사도 이러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게 용이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사실 교육 현장은 쉽지만은 않은 게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9개에서 10개의 과목을 매 수업 주제가 바뀌는 것을 주당 22시간에서 23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건 물론 선생님들마다의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두 가지 부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융합부장이라고 해서 전국 관련된 일을 총괄하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많은 선생님들도 많고요. 또 매해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이 교육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 실천학교를 운영했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AI 코스의 활용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한 적 없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이러닝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진 않고 보충해서 보통 미만 정도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오른쪽에 응답해 주신 게 가장 빨간색으로 가는 게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미숙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미 교육 경험을 쌓았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이런 지점들이 있고 또 그 외에는 아무래도 저희 사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년에 굉장히 어린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조작이 미숙한 점에서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한 5월쯤 됐을 때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처럼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연구학교들의 지금 예시이거든요. 그럼 AIDT를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선생님들이 관련 역량도 신장이 됐는데 이걸 도구로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잘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DT에서는 분명히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학습자 맞춤형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며 이때 피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AIDT는 맞춤형 수업에 굉장히 특화된 도구임에 이걸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는 AIDT에 대해서 기초라든지 수업 설계, 심화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분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은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도입된 특히 AIDT의 기능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교과의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수업이랑 학습이랑 평가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의 심화 적용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AIT를 활용했을 때 프로젝트나 아니면 창의 융합형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탐구 수업이랑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처음에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저희 교육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AIDT와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혁명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교실혁명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데이터 기반 맞춤 교육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나아갈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 다음 모두를 위한 맞춤 학습 기회 보장, 아이의 강점을 끌어내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이 세 가지의 큰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실혁명 교원 역량 체계 중에서는 G3 파트의 전문성 개발 파트를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가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2에 있는 아이들의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와 이걸 활용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계되어야 이 G3 파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기에 운영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모두를 위한 맞춤학습 기회 보장 시선에 조금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했던 데이터 모델 기반 연구는 학생의 강점을 끌어내는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미래교육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안이었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데이터 모델은 수집, 분석, 적용, 그리고 성찰 및 활용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코에이전시라고 하죠. 학습자 주도성이자 부서 주도성을 다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걸 일반화하여서 교실혁명의 핵심 가치를 현장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였었고, 그래서 데이터 1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여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성찰합니다. 근데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습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과정을 성찰하면서 자신만의 목표를 수립해보는 그러한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2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학습자인지 그런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수업을 설계하여서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성찰하는 흐름으로 구성을 하였었고요. 마지막 데이터 3 과정은 데이터 결과물을 정리하고 세부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에게 데이터 기반 상담을 운영하는 이런 협력적 성찰까지 이어지는 단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모델이 뭔가 거대하기만 하고 저희가 이 연구를 수행해서 실제 수업을 했을 때 다른 현장, 다른 지금 아직 한 번도 AIT에 써보지 않거나 AI 코스웨어를 써보지 않은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 적용, 그리고 성찰 및 활용 과정에서 또 저희의 사실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데이터 비하인드 접근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코칭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랑 학생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미 기반 조성에서 조성이 완료된 부분은 이 모델에서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학기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2학기에도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인지, 정의, 사회적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등교육은 이미 앞선 연구들에서 인지적인 데이터를 제외한 정의적, 사회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뭐 자기보고식 설문이라든지 또는 조금 그런 데이터 자체의 한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초등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사회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학습을 같이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해서 자신이 느낀 것을 그 성찰문에 잘 기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함께 지금 수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를 분석하고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요.
적용할 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돌아보는 수업 형태와 탐구 수업 형태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수업은 매 차시에서 사실 운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는 진도라는 것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단원이나 일정 차시가 지나면 자신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자신의 수업을 설계해보고 목표를 세워서 공부해 나가는 형태와 그 외에 이제 저희 2022 개정 교시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작된 통부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교사는 교사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학습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가지의 중점 사항을 두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지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은 한글 또박또박 그리고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AI 코스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3, 4학년에서는 AIBT 그리고 5, 6학년에서는 하이러닝 등을 활용하여서 인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학생들 중에 아무래도 그런 컴퓨팅 능력이 좀 다양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구글에 요즘에는 앱스크립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앱스크립트를 구성해서 아이들의 학습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정의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AIDT나 하이러닝을 썼을 때 아이들의 성찰 일지를 그냥 글로써 누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하고 아이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회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반 단계일기나 AI 마음일기라고 해서 이제 AI 코스웨어 중에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관계망을 파악해주는 그런 도구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그래프나 핵심 단어를 해석해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사이트에 같이 붙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AI 코스웨어나 AIBT의 대시보드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업무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케이스에서 개발했던 톡톡스타 탐험대이고 이 데이터를 오른쪽을 보시면 아이들이 처음에 평가를 했을 때 확인하고 다시 알아보고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항의 숫자 정도를 포함해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학년 학습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이라 아이들의 몰입도가 좋은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공하거나 경로를 설명하는 데는 일부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구와 함께 선생님들께서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여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러닝이라는 도구인데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 교사의 대시보드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수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간단한 퀴즈 등을 제시해서 그게 바로바로 대시보드에 보이는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수수령으로 풀었을 때 그런 정성적인 것들이 쌓이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성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필기처럼 하나의 대시보드로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DT 수학 과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학생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날짜, 시간, 나 문제는 얼마나 풀었는지,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용 영역별로 성취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선 수혜어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대시보드가 제공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자신의 학습의 변화 과정을 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AIT는 분명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영어과에서는 이렇게 물론 수학에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 형태 외에도 AI 보조교사가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추가적인 과제를 설계해서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학습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습 시간이랑 자랑 그리고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좀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 자리 배치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녹화돼서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정선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방법은 말씀드릴 수는 여기는 없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른쪽에 아이들의 그 대시보드 화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교사와 피드백을 받은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교사가 이제 꼭 정의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건 아닌 게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얼굴 형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응답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아이들의 숙제에 대한 진행과 도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교사가 봤을 때 딱 한눈에 아이들의 학습의 흐름이나 과정을 파악하는데 일부의 어려움은 있어서 저희는 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1학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패들렛에 학생 성찰 일지를 쓰면 그걸 콜앱으로 데이터로 이제 키워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돌려주는 걸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업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어떤 영향이 강한 것 같은지 그런 걸 체크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그 학습에 대한 태도는 정의적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분석해주는 이런 사용을 쓰고 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AIDT나 하이런이라는 AI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좀 부사에게는 업무가 과중되고 대시보드가 통합되지 않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걸 깨달아 이 학기부터는 그냥 아예 뭐 이런 정의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걸 키워드 분석해서 수업에 설계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전에는 사회적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는 약간 히트맵처럼 이걸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만들어서 아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교육관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보고식 설문을 했을 때 이런 관계망을 그려주거나 이 관계 내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아니면 좀 선호도가 높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이트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저희가 활용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에도 이걸 묶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같이 활용해서 수업에 설계하고 아이들의 모든 배치, 자리 배치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3학년 자율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데이터 배움 리더라고 해서 AIDT를 활용한 자율시간을 설계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진단하고 수업에서 평가하고 성찰하고 완료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교사의 그런 AIDT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속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는 형태로 자율시간을 운영을 했었고요. 좀 정석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찰일지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썼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문제를 급하게 읽고 앞으로는 문제를 잘 읽어야겠다. 또는 오늘 천천히 문제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바닥 울림이 있는 덧셈을 많이 틀려서 더 공부해야겠다. 그다음 태도적인 것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는 등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의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이 내용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인으로 이 관점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하나의 또 새로운 배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변화의 내용을 스스로 기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여드릴 사례는 이런 데이터 기반 수업 모델을 적용한 단원 설계 아니고 이것은 이미 자료식 형태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 학습 내용, 3단원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문제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흐름의 수업 설계안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가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분석할 때 이런 정성적인, 중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나 열의,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도 구성해보고 또는 아이들의 성찰일지를 바탕으로 이 아이가 진짜 학습 데이터상에서만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응답한 내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앞으로 잠깐 돌아가자면, 영어 시간으로 예시를 드리는 게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지금 이게 가장 적합한 예시일 것 같아서요. 왼쪽에 보이시는 학습 화면에 보면 성취도나 참여도 같은 것도 요즘에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아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학생의 이름이 보이고 그 학생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그 이유까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유를 좀 알아가고자 아이들에게 좀 이런 데이터 너머의 수업에서의 정성적인 것들을 수집하여서 같이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문제를 만들고 해나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 이후에는 이제 AIDT에서는 학급 칠판이라고 해서 약간의 패들렛 같은 도구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들렛에 자신이 본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록하는 형태의 수업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러한 수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도구에 익숙해지고 이런 학습의 하나의 모델에 기반한 수업 패턴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수업 과정을 돌아보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그라스커스 맞춤형 평가를 단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AIDT에서 저희가 활용했던 그런 어떤 오답 베스트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활동지를 사용했는지라는 장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는 관련 자료집이 있어서 좀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서도 자율과정에서 생각하는 나, 설계하는 나라고 해서 AIDT를 활용한 자율과정을 설계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AIDT라는 도구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학습자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이걸 분석하는 도구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수업으로 분석해서 설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수업 20차지를 달아서 운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단하고 활동하고 평가한 다음에 성취를 완료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의 이제 평가에 대한 평가 리포트를 가지고 맞춤 학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점을 파악해서 통화적으로 활동을 설계해서 운영한 것들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학년에서는 영어과에서도 저희가 AIDT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탐구 학습을 할 때 첫 차시에서 이제 AIDT를 활용할 경우에 아이들의 그런 데이터 기반 수업으로서 말이 꼬이네요. 지금 처음 탐구 학습 첫 차시에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걸 연습할 때 학습자의 이런 문집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 발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런 도구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영어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문장을 좀 책임감 있게 말하려고 하거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활용해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어 국과나 이런 발화에 대한 감정을 같이 데이터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모든 걸 구성해서 수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주인인지 처음에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때 기존의 활동 1,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T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그와 관련된 인지적인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이전 샤시부터 또는 이전 단원부터 수집되었던 AID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정서라든지 책임감 있는 태도와 관련된 영어에 대한 그 정의적인 부분을 함께 데이터로 수집하여서 설명 리더나 질문 리더로 역할을 하나 부여하여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본인의 데이터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영어에 대해서 말하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표현 리더로 하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또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는 너가 지금까지 응답해준 내용 중에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연습을 같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해볼래?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수긍했을 때 함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여서 조금 더 선택권을 주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라스코스 학생 맞춤형 평가를 하고 여기서는 학습 활동을 AIT 상에서 일정 퍼센트 이상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AIDT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개별적인 학습 현황들 외에도 영어에 대한 발화 감정, 그다음 말하기 연습에 대한 자신감, 문장을 내가 지속적으로 수업에서 연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여서 수업을 설계했었습니다. 6학년 자율과정에서도 이제 나의 배움을 탐색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데이터로 보는 나라고 해서 이제 6학년에서는 AIDT가 없기 때문에 파이러닝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이 아카이브된 클래스보드를 활용해서 다음 주시에 수업을 선생님들께 설계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파이러닝에서도 AI 진단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AI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신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수업 과정을 이제 혼합학습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교과서를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도활동으로도 배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교과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수업 과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카이빙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부자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유의미한 건지 다음 수업에 어떻게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약간은 좀 정성적인 그런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과정의 전체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돌아보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답노트나 나만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나의 데이터를 성찰하는 발표 자료를 구성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위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관련해서는 수학과에서 이런 수업이 진행되어서 예시로만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5학년 정말 간단하게 사진과 설명으로만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제 아름다움을 품은 다각형이라는 탐구 주제를 설계하여서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의 이제 학습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탐구 과정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에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측정해서 조형원리를 탐색하는 모든 활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다각형을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해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정의적인 생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덤을 구성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논의 및 결론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앞서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런 AIT나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연구학교를 운영하거나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감정이 어떨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던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이런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음에도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경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학교를 통해서 AIT나 AI 코스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교육 현장과는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막막한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교사도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 AIT를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여쭤봤던 것인데 아무래도 수학은 주당 거의 수업 시수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고요. 영어는 주당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가 잡혀있는데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2시간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지금 AIT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은 좀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이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지함에도 자꾸만의 그런 감정적인 괴리를 겪는 지점은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탐구하면서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학습자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면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성장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과정이 한
한 명의 업무라든지 한 명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해서 수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에서 코칭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교사랑 성장하면서 소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AI랑 교사랑 학생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바타 모델을 또 가져오셔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주신 이태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데이터의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손정리 선생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로 제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정리 선생님께서는 공주사범대 컴퓨터 교육과를 졸업하신 후에 현재 서울고등학교 교사와 서울대학교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저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손정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 교사 송성문이고요. 준비한 PPT로 발표를 해보고 중간중간에 시연할 게 있어서 혹시 나중에 해보고 싶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저도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질문은 나중에 같이 하는 방식도 잘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2017년부터 이렇게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사실 오래 발견했는데 저 똑같은 이야기 3월 첫 번째 수업 때 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은 약간 이제 특정 답변을 되게 많이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뭐 특정 답변을 이렇게 막 몰리는 현상이 없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제가 3개 반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한 반에 한 대여섯 명 질문하는데 한 명도 안 빼놓고 너무 똑같은 답이 계속 나와서 제 네 번째 반부터는 이 단어는 금지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금지 단어였을까요? AI였어요. 사실 작년에 챗GPT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고등학생들이 AI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올해 3월에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앞으로 10년이 AI 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를 너무 편편일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사실은 AI라는 단어를 또 금지하고 나니까 또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요. 제가 데이터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게 본 게 이 마윈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윈이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를 창업한 영어교육과 출신의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데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기회를 발견했던 사람이 10년 전에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뭐 딥시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AI 제일 개발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마윈의 알리바바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내다본 미래가 정말 정확했다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 10년 전에 얘기했을 때 앞으로 2, 30년 동안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017년쯤부터는 이제 2015년엔 사실 전 데이터 테크놀로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때부터 사실 공부를 시작했고 2017년쯤부터는 데이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난 한 8년 동안 데이터 시대가 왔고 전 앞으로도 10년은 데이터 시대가 더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빅트의 세상인데 2025년의 빅트의 세상은 분명히 2035년의 빅트의 세상보다 작을 것이고 2035년의 빅트의 세상은 분명히 2050년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저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빅 세상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빅 세상이 지난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지난 70년 동안 이 확장되어 빅 세상은 코드랑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은 거라서 저는 이제 이런 몇 가지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에, 사실 제가 이것도 이제 한 7년, 18년부터 선생님들 대상으로 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사실 저는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 사건을 겪은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AI 관련된 어떤 강의를 하면 꼭 그 알파고 당시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알파고 때부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솔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솔빙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확장될 것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패턴 중에서 관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시 문제 해결이라고 했을 때 이 솔빙의 근원, 이 문제 부분에 해당하는 풀어야 되는 문제는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새로운 데이터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평가하는 이제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리는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데이터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뭐 너무 이제 다 파헤쳐진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는 아직 정말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거에 대한 시작보다 먼저 좀 AI를 기반으로 좀 했기 때문에 좀 생기는 어려운 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토의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꼭 저희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제가 먼저 뭐 데이터에 대한 관심 제가 갖고 있는 지 한 10년쯤 됐지만 OECD에서 러닝 컴퍼스 203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운데 부분에 파워 파운데이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네,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 그다음에 수리력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2022 개정교육과정의 3가지 핵심 그 소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소양이라고 한꺼번에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OECD 문서를 보시면 4가지 기초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리터러시랑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이제 뭐 다양한 선생님들 만날 때 꼭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내용이 과연 어느 교과랑 관련 있는 것 같냐라고 하시면 국어 선생님 보시면 국어고요. 수학 선생님 보시면 수학이고 과학 선생님 보시면 과학이고 정부 선생님 보시면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저건 우리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는 그만큼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범교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되게 융합적인 되게 재미있는 소재이자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던 내용들과 연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하나의 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태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에서도 이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잘 초등학교 단계에서 잘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 일단 저는 공교육에 교육용 AI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교육용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사회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읽어보는 그런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데이터는 수업의 재료였지만 AI 시대를 맞아서 대쓰임이 확장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 패턴을 AI가 발견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에 따른 학생의 특성 같은 것들은 AI가 아니더라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술 주도가 아니라 교육적 의미 주도의 데이터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AI라는 되게 최첨단의 기술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정말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먼저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후에 이제 적인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학습 데이터라는 주제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소지로서의 어떤 데이터와 이 과정에서 겪게 된 학생들과 교사들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이태영 선생님 사례에서도 되게 잘 드러났던 부분들이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계에 나타날 약간 이제 현재 초기 시점에서의 퍼지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발견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 설계하고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오류를 경험하면서 이 문제를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약간 이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부 개발자들의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실제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계인 분들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과정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드랑 데이터가 AI 만난 이후에 이거는 뭐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제 이름으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람이 했던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 과정, 사실 여기에서 몇 달, 뭐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통으로 AI가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데이터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AI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잘 해결됐는지 평가만 할 수 있으면 코딩이 필요 없는 약간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죠. 이제 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에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 앱 배포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제 앞에서 이태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선생님들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등학생과 현직 초중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신 것처럼 이제 주 대상은 현재 저희 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수업량 이완화라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약간 방학 전에 특별 수업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 학교는 서울고등학교인데 근처에 있는 동덕여고 성남고등학교 학생들과 공유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 한 학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화요일날 7교시에 저희 학교로 시끌버스를 타고 모여서 같은 수업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한 10시간 정도 발표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긴 시간 동안 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발표를 이제 했던 사실을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속 가능 발전이었고 하나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놓치면 이따가 토익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가 굉장히 망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샘플 주제와 저기 준비해둔 링크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좀 링크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팩트플리스라는 책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많이 아실 텐데요. 팩트플리스에서 만든 이제 겟마인더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제가 이 겟마인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샘플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교적 최근에 겟마인더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주제 모두 AI가 추천해준 주제이고 이 코드 개발도 모두 AI가 했는데 보시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주제는 인구 증가 감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도 관심 많은 주제고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인구 증가량을 보시면 앞으로 2070년까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앞으로 향후 한 4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 당연히 대한민국이 있겠다 싶었는데 놀랍게도 중국이 되게 높아요. 왜 높았을까요?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비율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비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향후 3,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많다는 사실이 인도가 아까 많았는데 비율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소율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타이완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를 맞게를 조정을 해보면 이후에 우리나라가 2100년까지 굉장히 많은 증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AI한테 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도구를 아이들이랑 한 3, 4시간 만에 배웁니다. 나머지 6시간 동안 프로젝트 주제 정하고 프로젝트 하는 시간 실제로 아이들은 코딩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됩니다. 샘플 아이들이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예측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유럽 배출권 기준, 한국 배출권 기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번엔 지도를 바탕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양 오염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면 전라남도 쪽이 좀 카본 농도가 높다 이런 사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자율주제 프로젝트였는데요. 11시에 자면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연수면 주반에 맞춰주는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실제로
10시 한 45분쯤에 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통 4시 40분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시 반에 잔다고 계산을 하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10시 반에 잠을 자는 걸 좋아하고 40분쯤 깨려고 하면 엄청 늦게 일어나는데 적당한 주기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는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좀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여고생들이 한 프로젝트였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기들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기존에는 절대 좀 하기 어려웠던 약간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시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보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말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해결할 설득력은 진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속가능 발전과 자유주제 중에 어떤 게 망했을까? 1번이 지속가능 발전, 2번이 자유주제입니다. 망한 주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2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거기 계신 분 거의 반반씩 들어주셨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제가 되게 후회했어요. 원래는 제가 다른 프로젝트 수업할 때는 이제 팀티칭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회 선생님이랑 원주 수업을 이론 수업을 최소한 1시간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관심을 제가 주제를 발표해서 왔길래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멋있어 보여서 온 거였고 실제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름만 알고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아이들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앞에서 보셨던 그 되게 멋진 프로젝트들을 발표는 하는데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프로젝트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정말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는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이 당장 무슨 뭐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지금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데이터 리터러시 중요성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 좀 부분적으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능력보다 엄청 뛰어난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만들었어라고 말하면 되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히려 약간 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학교와 이제 사회에 약간 이제 어떤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제 코딩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커뮤니티여서 약간 기술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온라인으로 8시간, 이건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업무 자동화나 수업 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계신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방금 보셨던 그 지도랑 관련된 기술을 사용을 했고 이건 실제로 이제 지진 관련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포항시 제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직업 선생님이 말씀에 따르면 되게 이제 직업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포항에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 혹시 수능 보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에 수능이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연기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때 수능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주변 피해자 하십니까? 도움을 받으셨나요? 피해 당하셨죠? 네, 피해죠. 네, 확실히 피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포항시의 이 일대에는 정말 놀랍게 되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평소에 많이 발생을 한다기보다, 확실히 2017년과 2018년에 굉장히 좀 이렇게 2016년, 2017년? 네, 요 맘때에 되게 지진이 많이 몰려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고,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지구과학 전공하신 과학 선생님이 과학 수업 용어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선생님 수업 시간은 굉장히 잘 활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5학년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 다문화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건 최종 프로젝트도 아니고 중간 프로젝트였는데 중간 프로젝트로 제 선생님 학교 학생들이 체크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 발표를 하신 다음날 수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애들이랑 재밌게 수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사이트 링크 선생님 공유해 주시면 아이들이랑 같이 이거를 아까
이태용 선생님 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데이터 클릭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걸 하려면 어떤 외주 업체들이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30분 시간만 투자하면 자기 수업자를 만들 수 있고 이 수업자료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좀 기술적인 이해가 있으신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여기는 실제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유튜브 API를 가지고 와서 유튜브 댓글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등이 관련된 감동적인 유튜브의 댓글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대별 댓글 횟수도 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쯤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지 이런 패턴들도 선생님 분석을 해보셨는데 이런 것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이런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 제가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한 선생님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고 싶었는데 그 학교는 선정을 안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구글 시트를 이제 선생님이 구글 설문 통해서 아이들이랑 한 걸 가지고 구글 시트 AP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약간 이런 대시보드를 직접 만드셔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태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내용을 했다. 이건 이제 스테이터 약간 영역이 약간 이제 넘어오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에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지 접근하기가 첫 번째는 수업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 분석 또는 이제 시스템 구축 약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들이 확대가 될수록 선생님들이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약간 이런 영역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수집해야 될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집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의 이 제품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와, 이거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구글 시트를 보고 제가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만든 건데, 고품격 구글 설문, 분석. 구글 설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굉장히, 이거 항상 뭐 파이차트는 막대 그래프로밖에 표현 못 해주는데, 뭔가 아쉽다. 이제 가끔 캡처하긴 하지만 제 입맛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시 AI한테 일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CSV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 제가 기본 파일 180명치 걸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생성 API 지금 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CSV 파일을 올리면 자기가 스스로 일단 읽어서 이게 어떤 타입인지 대충 얘가 추론을 하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이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작성했다는 뜻이고요. 통계를 보시면 MBTI 단일 선생님 보시면 제가 다 보여주면 너무 많아서 탑10만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랑 이제 파이 차트를 동시에 하게 했어요. 일단 단일 선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텍스트 부분입니다. 텍스트 부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텍스트 분석을 했는데 방금 보셨던 약간 그런 사례처럼 바로 워크나우드를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진로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워드클라우드 보는 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그 구글 설문은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구글 설문에 한계점이 있으니 이걸 내가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CSV 데이터를 업로드 하더라도 구글 설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되게 잘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제가 앞으로 또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실히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많은 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정말 되게 유용한 어떤 그 문제 해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읽는 데까지는 잘 하시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선생님들도 좀 더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제 프로젝트 경험 많으셔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빨리 접근을 하시는데 일부 약간 말하자면 약간 문제풀이 형태의 교육에 익숙한 어떤 일부 선생님들은 난 문제 찾기 하는 게 제일 싫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주셨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먼저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구나라는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퀴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어봤었나요? 받을게요. 무슨 나도 이거 녹화가 안 되니까 저희만 막 그렇게 하실 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그 질문 드려볼 텐데요. 다음 중 생성형 AI를 답할 수 없는 것은 복수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시면 1번 할 수 없을 것이다. 2번 왜 2번 손을 드셨죠? 챗GPT가 이 웹사이트, 저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번 왜 한 번을 생각하시죠?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4번 네 감사합니다. 왜 4번이라고 생각하시죠?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정보를, 이미지를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역시 너무 좋은 답변들 해주셨는데요. 사실 1, 2, 3, 4번이 다 ChatGPT 3.5, 그러니까 초기 버전에서는 다 답변 못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 우리가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죠. 한 가지 빼고 사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2호선 광대역에서 가까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정확하고요, 우편번호 정확하고 검색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이건 어쨌든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들 맞출 걸 말씀하셨는데 맞췄고요. 두 번째, 급식이었나요? 급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이 방학이라는 거죠. 네, 방학이기 때문에 사실 없다라고 말해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시겠지만 생성 AI가 뭔가 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번 질문. 1분 7초 동안 생각했어요. 굉장히 길게 생각하고 여름방학이라 급식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학교 급식 메뉴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거. 사실은 1분 7초 동안 생각한 과정을 보시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쓰리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됐고 심지어 오늘 급식 없고 8월 18일부터 정상 운영대 예정이라는 놀라운 답을 해줬어요. 와, 제가 보고서 야, 진짜 역시 AI를 한정을 짓는 건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번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30초 동안 생각하고 이거 엄청나게 검색을 해서 검수를 거쳐요. 사실 찾자마자 10초도 안 걸려서 찾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참고자들을 계속 20초 동안 생각을 해서 결론은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4번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4번이 공관 중앙현관 글귀예요. 얘가 1분 20초 동안 엄청나게 길게 생각을 하더니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자라는 서울고등학교 교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교훈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훈 이렇게 옛날 그 비석이라서 이렇게 깨끗하자 이렇게 있어요. 저희 교실에는 다 있는데 결론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구글 검색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AI가 네이버 블로그까지 검색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안 맞출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AI로 검색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우리가 진짜 AI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약간 그런 얘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AI 다들 아시겠지만 학습된 패턴과 검색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을 합니다. 원래는 학습된 패턴만 기반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게 되게 많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하다 보니 우리 이 사실까지 다 믿어버리면 제가 검색했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으셨고 놀라우셨을 수 있겠죠? 네. 여기 보여드리면 제가 정문 사진 못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믿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진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진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없거나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건 위험한데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지속가능 발전 주제로 한 아이들 프로젝트도 저는 요거 때문에 위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AI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는 AI 코딩하는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진짜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안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AI 쓰게 하는 게
정말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대시보드 프로젝트라는 또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사이트예요. 보시다시피 엄청 현란하죠.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제가 이 히트맵 한번 해석해볼래? 라고 했더니 딱 완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히트맵을 또 배우긴 했어요. 1학년 때. 근데 그 배웠던 내용도 까먹었고 이 데이터를 자기 프로젝트로 발표하면서 이걸 해석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 기억자 모른다는 게 약간 이제 우리가 문해력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건데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걸 해석할 수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터러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술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학생들이 잘 읽고 선생님들이 잘 읽고 학생들이 잘 쓰고 선생님들이 잘 쓰는 약간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지 우리가 AI 시대의 어떤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의 어떤 역량을 깔고 올려야 그 위에 뭔가를 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이 이제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학교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문제가 나오는 문제의 근원인 거죠. 문제의 근원은 언어 과목,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체육 과목, 미술 과목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과목들이 일단 이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의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확실히 AI로 인해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저 두 가지 부분들은 AI로 굉장히 많이 커버가 가능해졌다. 특히 코딩은 진짜 이제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평가는 사실은 코딩의 품질을 평가하는 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코딩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수학과 통계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또 AI가 설명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거의 오류 없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도메인 전문성과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 한 5분 정도 남아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선생님들은 되게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없던 아이들은 비교적 놀랍지 않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또 유튜브 API를 활용한다던가 구글 시트를 활용한다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있는 분들도 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건 기존에 통계학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사실 저도 초기에 10년 전에 그 통계교육 관련된 논문을 보고 저도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 맥락 안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태원님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자기 데이터를 아이들이 해석해보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반드시 실제 데이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교육이 반드시 아이들 입장에서 융합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좀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만약에 제공이 되었다면 아이들도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만들었을 거고 사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세계 최초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과정에서 되게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던 아이디어일지라도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서 자기 기본 지식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좀 제한이 되어서 이건 교육과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목적의 데이터셋을 좀 잘 제공을 하기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 약간 학습 데이터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취향, 능력 이런 것들 건강 검진 받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유튜브 음악 들을 때 진짜 요즘에 보면 어쩜 이렇게 내 취향에 맞는 노래를 이렇게 계속 추천해 주는지
제가 골라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천해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지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썼던 서비스를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C사의 대시보드 이것도 이제 2년 전에 사용했던 건데 선생님들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 뭐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떤 선생님의 질문이 가장 많은 궁금해요를 받았나 어떤 선생님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나 뭐 이제 이런 통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인 측면일 수 있고 사실은 뭐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고서 어떤 분의 질문이 되게 다른 선생님들로 하여금 공감을 받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도 이걸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했었구나.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좋아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구나. 이분의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거는 그러니까 학습을 설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제공을 해줘야지 그냥 다짜고짜 기업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특정 어떤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 있을 거야라고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궁금한 이런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윈의 그 자격을 받고 2017년부터 제가 이제 머신러닝 공부를 했었는 인증이 나옵니다. 이사의 대시보드인데 제가 어느 날 머신러닝 공부를 했는데 4.86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현재 여기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나왔죠? 잘 나와서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최고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며칠 후에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며칠 후죠. 네, 여기 보시면 며칠 지났는데 며칠 후에 제가 5.00으로 1등을 찍고 캡처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 안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확실히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나의 데이터를 누가 해석해주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더라도 굉장히 개인의 동기를 이제 자극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너는 좀 꼴찌에서 두 번째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건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누가 인간의 피드백 없이도 분명히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기능을 제가 이 T사에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런 기능을 스타트업이었는데 이런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신 기능입니다. 이건 약간 제 가상에 좀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가 여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대시보드를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문제 풀었고 이 친구가 한 문제 풀었고 이 친구가 세 문제를 푼 거예요. 누가 문제를 잘 풀고 있나요? 세 문제 푼 친구 잘 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 친구 잘 풀고 있네. 나머지 친구가 못 풀고 있네. 이 친구들 잘하고 있네. 생각을 했는데 다음 상황이라고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얘는 잘하죠. 네, 얘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하나 됐어야 되는데 잘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1번과 17번 친구들은 다 풀었으니까 주변 친구들을 도와줘라고 하고 이제 도우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빨리 저희 반의 목표는 이거 다 풀면 자율시간 그래서 모두가 다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남을 안 도와줄 이유가 없고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코딩을 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잘할 데가 없었는데 이 친구들 굉장히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도 약간 좀 사기성이 부족한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 내가 이걸로 도움을 준다는 거에 대한 되게 또 뿌듯함을 보통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 주변의 친구들은 정답을 다 맞췄는데 만약에 이 친구 주변에는 남아 있었다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푼 다음에 다른 친구들 많이 안 도와줬는데 이 친구 주변에 있는 애들은 서로 약간 어떤 이제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관찰을 했다면 그 과정과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매칭을 좀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 것들을 어떤 데이터 포인트로 삼아서 이 친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만약에 그런 데이터 포인트를 만약에 저한테 추천해준다면 또 세 번째로 더 가면 그런데 이 친구가 쓴 코드랑 완전 정확한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도움을 준 부분이 반영된 건지까지 만약에 나한테 체크해 줄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역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서 데이터 활용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게 뭔지를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뭘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대부분이 다 가설이에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그 가설이 충분히 검증이 돼야 이게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 그런 질문들조차 리스트가 되지 않았고 사실은 뭐 일부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만드는 단계에서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가설 세우고 바로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 결과 되게 연구 결과 의미 있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능 별로 쓸모없는 기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과 이제 지금 유치원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유치원생이 시절일 때 AI 기능을 이제 이야기한 어떤 서비스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료로 일부러 해봤는데 제가 2개월 하고 그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쁘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심지어 학생들의 손글씨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지금 이 과제를 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쓸데없이 한글 다 쓸 수 있는 애들은 뻔히 아는데 그거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애들은 너무 싫어하고 글씨 쓰는 거 제가 대충 쓰지 마. 그냥 칙칙칙 해도 넘어가니까 넘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 자기들 기능에 AI가 없는데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으면 보세요. 성취율 상위 100%가 30명이 동일해요. 0%가 2명이에요. 이것은 과연 의미 있는 데이터인가? 여기 평균이 89.5예요. 이거가 과연 의미 있는 데이터인가? 저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생 그 유치원생인 아이를 대시보드 볼 때 똑같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 대시보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서 급강한 포인트가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급강화하는지 아닌지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지금의 대시보드들이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줘요. 아마 위에서 하라고 시켰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 둘이 뭐 야구 선수랑 야구 시합을 갔다. 아니면 얘네 둘은 원래 안 하는 애들. 얘네 둘은 장기가 출생이다. 우리가 출생부 보고도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약간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는 이유는 다 아직은 이제 이런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연구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요. 코딩을 해보신 분들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코딩을 처음 할 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제가 좀 올해로 이제 20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법은 아는 것 같은데 일단 개념 좀 잘못됐어요. 그거는 문법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고요. 5개념은 제대로 안 들었거나 약간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겠죠. 세 번째는 문법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 줄 써봐라 하면 다 맞추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부분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머지나 약간 이런 소프트 개념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딩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가 문제고 저기가 문제고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측정을 했다면 그 데이터랑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매핑해보면 저는 되게 의미있게 어떤 분석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딩은 되게 좀 명확하게 어떤 이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디지털 교과서에서 수학, 영어, 정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야 하면 우리가 어떤 볼 수 없던 걸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기능에만 지금 초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가 흐르는 수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로마에 한번 갔을 때 로마의 그 폼페이 유적지에 가서 거기 막 그 상하수 시설이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상하수 시설이 있기 전과 후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르는 집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학교는 아직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배터리 형태로 전기가 있는 제품을 학교에서 갖다 쓰는 것처럼 데이터는 학교에 흐르지 않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AI를 사용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가 흐르는 수업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0년, 20년 후에 더 데이터가 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제 생각에 대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교육에서 먼저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교육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뭘 보고 싶은지 이걸 보면 어떤 문제가 풀리는지를 어떤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 정확하게 여기에서 약간 이런 포인트를 보면 저걸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뭐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결과까지 한 번에 쭉쭉쭉 지나가는 모델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자일한 모델,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사이클을 계속 쭉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 과정이 우리가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만듭시다가 아니고 이 선생님도 역시 가설을 세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설이 과연 맞는 가설인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작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가설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뭐 데이터는 AI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 장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찾을 수 있는 교육 전문가의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이태용 선생님 사례에서나 제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방향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경사관법이라고 하죠. 네. 그 경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찾아지고 있는 과정일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에 노출이 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한테 근데 데이터 리터러시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것도 저는 되게 고민이거든요. 선생님 연수하면 되나? 그렇지 않고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런 학교들에 맞게 아이들한테 데이터로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만으로 선생님들은 분명히 데이터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굉장히 가르치면서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 국민의 이제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에서 아이들도 키워주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 역량도 키워지면서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죄송하고요. 네, 송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연구교육과 장희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정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 학습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제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데이터와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또는 이제 기계 또는 도구 이런 것들이 교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좀 변화시키고 있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제가 아무리 영어 교육가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 교육과 관련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사실 두 분 선생님의 발제문 발표 자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발표문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교사나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또는 다른 다양한 어떤 AI 매체라든지 데이터 수집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을 설계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뭐가 부족한지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데이터의 의미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AIDT와 관련돼서는 AI 조교다, AI 튜터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성수미 선생님과 이태영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동시에 데이터 자체를 수업의 어떤 도구로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학습 데이터가 뭘까? 또는 데이터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데이터랑 데이터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데이터가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엇이 과연 가치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기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좀 정제하고 변형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화의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화 하면은 이제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 분석, 좀 상품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에듀텍과 관련된 용어 같고 실제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조금 변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AI DT 같은 경우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 같은 데이터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 데이터 수출 포착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인간 사용자한테 의미 있게 이렇게 변환하는 능력 또는 그 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제 좀 인식론적인 변화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이 과연 중요한가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특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에서 좀 중요한 사고 과정은 비교하는 거, 패턴을 찾는 거, 그리고 그 예측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 인식론이라 하면 이제 지식이 대표 지식에 대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어떤 활동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 성찰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송대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송대 선생님도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데이터 리터러시가 실제 교육적으로 개입할 때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어과 선생님들과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고 한 15주 동안 대학원 수업의 형태로 연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실제로 이제 그 AI 디트라든지 다양한 어떤 영어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툴들이 교실 현장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실천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그때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 선생님들이 한번 들려줬습니다. 사실 영어과에서 중요한 게 피드백이거든요. 실제 피드백인데 이제 예를 들면 번역기를 쓴다 피드백을 주는 거죠. 브레머를 쓴다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리고 플랭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스피킹 앱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피드백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 이런 피드백에 대한 어떤 양면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AI가 지금 피드백을 중간적으로 주고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또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너무 이 기계한테 나의 권한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도구가 우리 교실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많이 이제 교사들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재밌게 본 거는 실제로 이제 평가 기준, 이제 AI가 좀 피드백의 평가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AI 도구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실제로 안내되지도 않고 툴에서 교사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러면 이러고 그냥 50점 오면 너무 부족한가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부족한지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이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고 플랜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평가 항목들은 영어 교육학에서 너무 구인해서 잡혀있는 하지만 실제로 브라이머리라든지 플랭에서 말하는 어떤 평가 방법은 그런 영어 교육에서 말하는 구인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는 거. 그 플루언시 하면 유창하게 말하는 그 유창하게 말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랭에서 말하는 플루언스는 그냥 머뭇거리지. 그러니까 퍼부시가 좀 적고, 머글링이 좀 적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도 플루언스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플루언스가 오럴 플루언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인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어떤 애들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 교사도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고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반영은 좀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치를 하면서 이제 이 영어교사 선생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피드백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이제 6가지 정도를 다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통계적인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게 데이터 넘버가 있으니까 통계적인 이해력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능력은 요거, 두 번째는 데이터가 어떻게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각화를 하면서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 나오지만 멀티 모달 리터러시, 중량식 리터러시, 비주얼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하는 능력, 또 이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데이터 논증,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것, 논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것, 어떻게 보면 논증에 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데이터 리터러시는 좀 기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리터러시라고 하면 펑셔널한 거, 기능적인 리터러시가 있고 비판적인 리터러시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통계적인 이해력,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논증은 조금 펑셔널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개인정보가 많이 개입이 되죠. 이걸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윤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시민과학 같은데 시민과학 같은 경우에 시티즌 사이언스 이렇게 불리는데 실제로 이제 보통 사이언스 하면 연구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시티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뭐 시민들이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송승희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과학의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게 비판적인 어떤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제한테 들었던 고민은 뭐냐면요. 데이터의 교육학적인 접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팁백이라는 우리가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팁백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데 그 예비교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범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팁백에서 어떤 능력을 많이 길러주냐라고 학생 예비교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컨텐츠 날리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영문학, 영어학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PCK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학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인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과연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을 구성하는 데서 교과 교육학적인 어떻게 보면 컨텐츠 나널리지에 해당되는 것 또는 PCK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이건 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학이라든지 학습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좀 일종의 경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개체와 환경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어떤 뭐 그 가능성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보통 교육학에서 어포던스 개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컬 어포던스, 페다고지컬 어포던스, 소셜 어포던스. 테크놀로지컬 어포던스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페다고지컬 어포던스는 당연히 교육적인 환경에서 제가 교육하는 목적을 이루어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어포던스는 실제로 어떤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나 학생과 학생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기계의 어떤 그런 어포던스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학이고요. 실제로 영어 교육으로 넘어오면 약간 이 부분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링귀스틱 어포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 특히 영어 교육에서는 이런 학습의 데이터를 만약에 분석한다라고 하면 링귀스틱 어포던스가 추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는 잠깐만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어 교육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링귀스틱 어포던스와 관련해서 L1, 그러니까 모국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 교육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으로서 학습 데이터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데이터라고 하면 앞에 형용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빅. 정과 다르게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스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학술에서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학생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파악되는 거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논문에 나오는 말인데, quantified 됐어요. 그러니까 양치된 어떤, 자, 다시 말해, 수치로 나타내는 어떤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어떤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동, 어떤 구매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양화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양화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닌 거. 실제로 교사들도 교실 현장에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양화된 데이터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이 교사 활동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교사가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연차가 올라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저 학생은 지금 노트를 보는데 왠지 저거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네 막 문제 안 풀고 있네 이런 게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쟤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지 않네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직감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어떤 맥락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체화된 형태의 지식이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사들도 교육 현장에서 양화된 텍스트 말고 실제로 학생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요. 학생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질적 연구에서 모으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제 상대적으로 의미하는데 우리가 관찰, 뭐 인터뷰, 면담, 대화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되게 유의미한 지식이 있고 질적 연구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항상 어떤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징한 모먼트, 특징한 순간이 되게 의미가 그 학생한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인지적인 어떤 과정 예측하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이런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그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어떤 수면 데이터의 역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만 모아야 돼, 스몰 데이터만 모아야 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빅과 스몰의 조합 그리고 어떤 매크로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경향을 파악하지만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마이크로한 어떻게 보면은 이해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바이크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분법을 조금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데이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선생님들 발표가 너무 좋았는데 질문을 하라고 하니 뭔가 막 머리를 쳐내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답변 하시든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분께 이제 드리는 이제 질문은 한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피케이션이 어떻게 지금 어떤 교사 상황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지금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실제로 초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합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근데 뭐 이미 송소연 선생님과 이태선 좀 수업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과 교육적인 접근. 실제로 뭐 영어 교육, 뭐 사회 교육, 뭐 이런 교과 교육학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런 학습 데이터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단 맥락적인 제도. 실제로 이제 큰 데이터가 아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아닌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데이터를 바탕 학습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질문들이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태원 선생님 개별적으로 이제 제가 들었던 질문은 여기 송소연 선생님 하는데 이태원 선생님 4개인 건 이건 제가 발표를 먼저 봐가지고 그때 머리가 생생 돌아갔는데 송소연 선생님 넘어가서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못했는데 일단 이제 저는 거기서 데이터 표현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저는 이제 좀 더 설명해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관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하면 인지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를 데이터로 본다? 이건 또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사 협력 방안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설명하셨지만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구 도구 및 데이터 사용 경험이 다른 교사가 어떻게 지금 협업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했던 교사 연습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도구에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부정적인 교실에서 실제 사용했을 때 되게 안 좋은 경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는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생의 데이터 리터러스. 말했던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고치부터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간에 학생들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스는 뭘까? 뭐 이런 고민,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송소희 선생님 질문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발제문에 제가 봤을 때 나왔던데, 어떤 과제는 되게 잘 됐고, 어떤 과제는 잘 못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본에 드는 생각이, 어떤 과제가 되게 잘 된 거지, 어떤 과제가 못된 거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답변은. 네. 어쨌든, 그 경험과 그리고 또 이론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융합하셔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부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